천재정 내신 대비 두 번째 작품 이순원의 19세라는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소설은요. 주인공이 13살부터 19살이 될 때까지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주인공이 어떤 내적 성장을 이루는지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17세부터 19세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소설이 시험 범위가 될 때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문을 조금 지루하지만 좀 견디기 힘들지만 굉장히 여러 번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내신 대비에서는 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출제가 되면 문제를 푸는데, 즉 선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읽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눈에 환하게 알고 있어야 그 시간을 단축하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학을 감상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작품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석할 때는 사실 거의 모든 대사까지 암기에 가깝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디테일한 줄거리부터 발화의 의도, 인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1인칭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아주 잘 드러나는 게 특징일 겁니다. 하지만 1인칭 주인공은 타인의 내면 심리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공 시점은 타인의 내면 심리는 서술하는 것이 어렵고, 타인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물의 대사나 또는 인물의 겉모습, 묘사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타인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 묘사 또는 대화를 통해서 드러낸다, 자신의 내면 심리는 직접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은 공부를 잘하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좋은 형편은 아니에요. 잘난 형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성적 호기심, 또 대관령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한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와 함께 여행해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에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농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고에 진학한 나는 주산을 잘하지 못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방학 한 달 동안 대관령에서 농사를 거들면서 농사일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된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학교를 그만두고 빨리 농사를 짓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가족, 부모님과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의 대화가 펼쳐지죠. 자, 여기서는 각자의 그 말하는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일같이 개학이 다가왔다. 자,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있는 사이사랑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 나의 확고한 결심을 드러내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주인공은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가서 아버지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긴데?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안 다니면? 애써 화를 참으며 물었다. 일단은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절대 속썩이지 않을 테니까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자, 내가 이러한 약속을 지킬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관령에는 왜? 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자, 또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언젠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죠. 과거에 주인공이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가출한 경험이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요. 자신 있어요. 이봐라, 정수야. 자, 주인공 이름이 정수입니다. 네 올해 나이가 몇이나? 자, 이거는 아들의 나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에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7살이요? 그러면 그건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나중에라도요. 그런 거 빨리 해서 뭐 할 건데? 자, 빨리 하고 싶어요. 하나라도 빨리요. 주인공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서요. 돈 벌려고요. 공부에 취미도 없고 하니까. 학교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늦지 않아. 다시 학교로 가. 내일 개학이고 하니까. 자, 바로 개학하기 전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예요.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또 집 나가고 말 거예요. 이번에 아주 멀리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그 말을 했다. 자, 저 그럼 또 집을 나갈 거예요. 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철이 없는 태도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 학교 갈 준비나 해.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학교든 우리에게 맡기겠다고요. 아, 아버지는 평상시에 자식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분이구나. 판단을 존중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건너가라니까?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억지로 다녔던 거예요. 글쎄 건너가래도. 자, 아버지는 이제 대화를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 저 안 다녀요.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딸을 놔두고 아버지가 방 밖으로 나갔어요. 임무 교대를 하듯이 어머니의 길고 긴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역시 나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 안 갈 거라고 악을 쓰듯이 말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사흘을 보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석중의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돋이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했습니다. 하루는 종아리가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어요. 죽으면 죽었지 학교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달래도 고집만은 꺾지 않았어요. 자, 나는 굉장히 고집이 센 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제발 대관령으로 보내달라고. 일주일가량 무단결성을 하고 개학이 되어서도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 다시 집으로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학급 실장과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용문이에요. 두 친구에게도 나는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마라. 즉 친구들에게 학교에 다니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학교에 나가볼 테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밤까지 길고 긴 줄다리기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그 겨울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그의 봄에 나는 대관령에 갈 수 있었다. 그 겨울이라는 건 17세의 겨울입니다. 30이 넘어 어린 시절 내가 꿈꾸었던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에 자, 회상이죠. 어른이 되고 나서 그때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농사에 어떤 점이 좋아서 농꾼이 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느냐고.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은 어떤 매력을 느꼈다기보다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때는 내게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로서는 유일한 길이었다. 즉 내가 이렇게 대관령을 가기를 고집했던 이유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나는 거기서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자,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여느 집 새랑방이나 뒷방에 모여 묵내기나 담배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다. 그때도 자기 경제권을 갖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 경제권이 있으면 자,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자, 그러니까 어른이더라도 경제권이 없으면 어른 취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든다면 다음해 겨울 형과 내 경우가 그랬다. 대관령에 올라가 농사 짓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화투를 칠 수 있어도 형은 군에서 마지막을 휴가를 나올 때도 그랬고 제대 후에 다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어른들의 그런 놀이판에 끼고 싶어도 하기야 그러고 싶어 할 사람은 아니지만 낄 수가 없던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내가 형의 내면 심리를 추측해 본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20몇 살이 되어도 형은 아직 집에서 돈을 물어가는 아이. 돈을 버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형이야. 이거는 나야. 그래서 내가 형에게 느끼고 있었던 열등감을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우월감으로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농경사회에서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경제권을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도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장사를 하고 싶어 환장했을지도 모른다. 17살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었다. 농사가 좋아 환장을 했던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환장을 했던 것이고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 길이 바로 내게는 농사였던 것이다. 나 대신 학교에 다녀온 다음 자 이거는 다시 17세의 그날로 돌아갔죠. 아버지는 마지막 허락을 하기에 앞서 그렇게 농사가 짓고 싶으면 강릉에서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지으라 라고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농사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안의 농사를 지으면 되지. 그러나 나는 대관령으로 가서 고랭지 채소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집안의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아 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것이지 내 경제의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어른이 되고 싶은 거지 단순히 돈이 생긴다고 해서 어른은 또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2가지 약속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만약에 대관령에 올라가 짓는 농사가 첫 해로 실패하고 말면 다음에 군소리 없이 다시 학교에 갈 것.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번째는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에 학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책들을 다 읽을 것. 자, 아버지가 내가 보내주는 책은 다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농사를 짓더라도 배움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대답은 쉽게 하지만 첫 해 농사를 성공해도 2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소리 없이 집으로 내려와야 한다. 예. 어쩌면 이게 네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주는 책만은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을 놓더라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 게다. 자, 이 부분은 공부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쵸? 잘하고 못하는 것과 학교 공부와 학교 공부가 아닌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책은 정말 많이 읽어야 한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명념할게요. 명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니도 이 다음에 자식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지금은 그렇더라도 나중에라도 네가 할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가 믿기 때문이다.
자, 아버지는 나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학문이든 뭐든 세상을 살며 한두 해 뭘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볼 때 긴 안목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의미일 거예요.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에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마도 이거는 아버지의 진심을 그때보다 더 깊이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대관령에 가서도 잠을 든 석중이 집에서 자고 이불이니 뭐니 필요한 것도 다 갖다 두고 해돋이 네 앞으로 넘겨받으면 집도 네가 쓸 거라고 이야기해뒀으니까 네, 자, 아버지는 이미 많은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식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분이에요. 농사자금은 지금 그럴 돈도 없지만 이따 해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와서 타서 써라. 봄 나서 올라갈 때 얼마간의 여윳돈이야 주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날 나는 대관령으로 가서 눈이 덮여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내 해돋이 땅을 보고 돌아왔다. 차항에 있는 5,000평의 밭과 가시머리, 그러니까 지금의 대관령 휴게소에서 구도로를 따라 나오는 길의 중간쯤 되는 2,000평의 땅이었다. 가시머리 땅을 둘러보고 횡계로 나올 때 나는 눈 속에서 크리스마스 카드 속의 풍경과도 같은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고 돌아왔다. 돈을 벌어 이곳에서 나도 저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리라. 승태 누나처럼 사랑스러운 인과 함께. 자, 승태 누나는 주인공의 첫사랑이고요. 주인공은 지금 어떤 설렘과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나는 차항 5,000평의 밭에는 배추를 심고 가시머리 2,000평의 밭에는 감자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망해도 2,000평의 감자 농사로 최소한의 본전이라도 건질 생각이었다. 농사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건 내 농사니까 묻지 말고 내 뜻대로 하라 했어요. 전부 배추를 심든 물을 심든 감자를 심든 너무 좋아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남의 땅을 빌린 해돋이이긴 하지만 내가 내 규모의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진 한 사람의 당당한 농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농꾼으로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승태 집에 들러 승태를 데리고 동아일보 강릉지국을 찾아갔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 하자 승태가 더 들떠 좋아했습니다. 야, 이정수 주인공 이름이네요. 플레임이 나와요. 기호에 성공했구나. 책하고 교복을 불사지르고 토껴가지고 자, 내가 공부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라고 할 때 했던 행동이네요. 니도 불사지르고 토껴봐. 그럼 혹시 아나? 너 아버지 니한테 간장 공장 맡길지. 맡기는 거 좋아하네. 그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이려고 될 거다. 너 아버지니까 봐준 거지. 근데 신문지국에는 왜 가는데? 아, 아마도 승태 아버님은 간장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따라하면 알아. 싫으면 말고. 이 새끼 학교 안 다닌다고 되게 폼잡네. 감자 농사는 씨앗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준비해도 되지만 배추 농사는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포트부터 미리 준비해야 했다. 그러니까 너비 10cm가 되는 띠 모양으로 신문지를 오려서 그것을 소주병으로 2겹 말아 풀칠을 해서 원기둥형 종이 화분을 만들고 거름과 비료를 배합한 흙을 채워서 온상 속에 차곡차곡 세워놓은 다음에 그 포트 하나마다 배추씨를 뿌리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신문지로다가 이런 작은 화분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밭에 옮겨 심을 때 배추 포기 사이를 30cm, 두럭과 두럭 사이를 45cm로 계산해야 된다.
해도 평당 22포기에서 24포기의 배추가 심어지는데 5,000평 맞추면 12만 포기의 배추가 심어지고, 그러자면 하바리 모종을 골라내는 것까지 계산해서 15만 개의 포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나의 이 계획을 들어보면 농사일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세심하고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왔니? 배달 자리 없는데 일자리를 구하러 온 학생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고 신문지가 필요해서요. 많이요. 없어. 그런 건 집에서 구해야지. 여기 올 게 아니라. 신문 안 보니? 아니요. 신문지를 좀 사려고요. 얼마나? 가운데를 찢지 않은 신문 한 장으로 10개 포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데마도 여유분 포함해 16,000장의 신문이 필요한 것이다. 16,000장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놀랐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많이? 네, 포트 만드는데 쓸 종이화분이요. 어쩐지 너희 대관령 너머에서 온 모양이구나. 이철이면 가끔 그렇게 많은 양의 신문을 사가는 대관령 너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다. 말이 16,000장이지 그것도 적은 양은 아니었다. 승태가 간장 공장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트럭을 불렀다. 시장만 승태의 신사를 진 게 아니라 집에서 그걸 오려 포트를 만들 때에도 승태의 도움을 받았다. 봄방학 때여서 며칠 동안 10명도 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집에 오곤 했다. 친구들 모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에 나선 것처럼 좋아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 그 중에 어느 한 놈도 학교를 때려치운 나를 안 됐다는 눈으로 바라보던 놈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다 같이 철이 없고 어릴 때니까. 모두들 나를 부러워하고 자식한테 그런 것을 허락해준 아버지를 부러워했다. 생략된 부분 줄거리입니다. 결국 대관령에서 고랭지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서 큰 돈을 주게 됩니다. 배추 상인들과 흥정도 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다니는 등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요. 그의 배추 농사는 지지난해 석중이 아저씨를 이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처럼 그만 했습니다. 맨 첫 번째 가출을 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요. 크게 이익이 난 것도 없고 손해를 본 것도 없었다. 감자 농사는 같은 땅에서 지난해보다 수확이 5가만이나 더 많았다. 나쁘지 않아요. 수확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게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부터 경포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보고 마지막 미련을 다 불태우고 시내로 돌아와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기존의 생활을 정리하겠다라는 다짐이 느껴지죠. 그것으로 나는 다음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은 다 때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초여름에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왔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나중에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의 이른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습니다. 형도 제대의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갈무도, 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긴 했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형 역시도 나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건 지난 2년 동안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왠지 그동안 내가 했던 게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가슴을 무겁게 해요. 이런 상태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20살이 돼도 더 많은 시간이 흘러 30이 되고 40이 돼도 그 일에 대한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게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른이 아닌 것 같은, 뭔가 이거는 진정한 어른이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뒤늦게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들어오고 있던 것이다.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했을 때 돈을 남아있는 통장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동안 네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거야 농사를 할 것도 없는 노름이고 장난인 거지. 너는 그걸 뭘 벌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닐 게다. 앞으로 네가 하기 나름인 거지. 자,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농사라고 하는 것을 생계로 평생을 해야 할 일이라는 농사를 생계로 생각하는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걸 통해 어른이 될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두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이었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건 아닐 거야. 어떤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다. 해돋이도 내놓고 아저씨가 다른 사람을 밭주인한테도 미리 말해놓고 내려왔어요. 내년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그래, 늦긴 했지만 믿었다. 예비는 네가 이렇게 제자리로 올 줄 믿고 있었다. 자, 나의 결심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인 거죠. 그러나 전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대관령으로 올 때 내 생각이 성급했다는 걸 느꼈지만 아주 먼 훗날 그때를 돌아봤을 때 지난번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 왔던 일처럼 성급한 일탈 역시 성장의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머리를 깎고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서 학교로 돌아갑니다. 한번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요점 정리를 한번 볼까요? 평가 문제집으로 자, 페이지가 어디로 이동하냐? 여기 9페이지로 이동해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우선은 장편소설이고요. 성장소설입니다. 우리 이 교과서에서는 일부분이 나왔지만 원래는 상당히 긴 소설이에요.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썼고요. 자신의 내면 심리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썼습니다. 시간과 공간적 배경 다 중요하고요. 사건의 진행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갈등 해소 과정은요. 자, 허락 조건 2가지를 통해서 절충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나는 결국은 농사를 짓기 전과 후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른 노릇 아니고 어른 놀이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제가 설명했던 걸 잘 따라왔겠지만 또 시험을 보기 전에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또 보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대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 차례 읽어보는 게 내신에선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